제가 이걸 왜 썼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럼 처음에 쓸 때는 무슨 마음으로 썼는지 그거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 욕구가 제일 컸어요.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욕구 있잖아요. 이야기를 쓰고 예, 싶다.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가 재미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은 한번 써서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다. 그러면은 재밌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써보자. 그랬어요. 예. 삼성동 하우스에 대한 이야기하고 예. 지금 본인 이력에 나오는데 한명숙 모해 위정교사 의학과 관련된 것도 보도를 하셨고 예. 또 저거 말고 또 본인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문건 저거 보도도 했고. 아, 좀 오래된 얘기네요. 예,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본인의 삶에 있어 나름대로 이 의미가 있거나 사람들한테 알려진 뭐 어떤 스토리에 대한 거 혹시 없으세요?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본인이 글로 쓰고 싶다. 아, 뭐라도 쓰고 싶다라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드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최근에 한 몇 년 정도는 네. 검사들 얘기를 많이 썼어요. 아, 기사를요? 네. 물론 그 중에 하나가 저기 앞에 보이는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그렇죠. 저 사건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 예. 말 넘김에요. 예. 혹시 그러면 저 한명숙 모해 위정교사 저 사건과 예. 검사의 뭐 행태 예. 또 검사의 심리 예.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소설을 쓰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당장은 저 검사들 얘기를 가지고 다음 편을 쓸 생각이에요. 그래요. 예. 오, 훌륭해요. 근데 네. 물론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구상 단계인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메인으로 놓고 어떤 캐릭터를 놓을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검사들 얘기를 꼭 쓰고 싶어요. 너무 재밌거든요. 그럼요. 예. 검사들 이야기를 꼭 쓰는 데 있어서 예. 이 지난번 박근혜 예. 이 탄핵된 것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탄핵되고 나서 네. 그럼 박영수 특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그 수사가 이루어지고 예. 그 다음에 그 박영수 특검 팀에 있었던 윤석열 검사가 예. 이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발탁이 되고 그런 다음에 또 뒤통수를 치고 뭐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이 역사적인 그 스토리를 한번 지금 쓰고 싶은 검사의 이야기 특검이 대장동까지 연루가 되거나 거기에서 이재명 씨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것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는 또 다른 이재명 유니버스와 윤석열 유니버스가 동시에 있으면서 다음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시나리오가 그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한민국 앞으로 100년을 결정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소설을 쓰는 거는 뭐 저는 굉장히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 소설가로서 그 정도 하면 그 누굽니까 김훈 선생님이 그 남한산성, 칼의 노래, 남한산성에 대한 그거를 쓸 때 그런 비슷한 표현을 또 회고하시는 거를 제가 했는데 첫 문장을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면서인데 지금 사실 솔직히 말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나 윤석열 검사의 캐릭터가 너무너무 그거 하다라고 하시는 거는 그거는 엄청난 착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떤 의미? 뭐냐면 그분의 캐릭터는 말 그대로 캐릭터가 없는 것이 캐릭터고 그분에 대한 캐릭터를 기대하고 믿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캐릭터가 그분의 캐릭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국가 비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이 이야기가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적어도 지금 김 기자가 이야기하는 지금은 대통령인 이분이 캐릭터가 엄청나게 강한 그게 뭔가가 기가 있다든지 엄청나게 복잡한 미묘하고 도저히 헤아리기 힘든 게 있다든지 하는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때 이야기고 그분이 실제로 지내온 삶, 특히 검사가 되기 전, 심지어는 검사 생활을 30년 하는 동안에 그분이 어떻게 지냈는가를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분석을 하고 표현을 한다면 이분이야말로 그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혹시 마법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즈의 마법사에서 마법사라는 존재는 무엇인가가 이 오즈의 마법사의 내용에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컨텐츠들은 뭐 대략 좀 기억나죠? 예, 기억은 나는데 거기에 나오는 깡통 로봇도 예. 있고 사자도 있고 그 허수아비도 있고 그럴 때 그 깡통 로봇과 사자와 허수아비들은 다 자기의 에센스를 얻기 위해서 이 마법사한테 찾아가요. 예. 그런데 그 에센스는 뭔가를 하면 이 사자는 엄청 겁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 허수아비는 말 그대로 허수아비야. 그러면서 자기는 심장도 있고 따뜻한 뭔가를 가지고 싶어. 깡통 로봇은 자기가 용감하고 강한 깡통 로봇이 아니라 진짜 로봇으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 근데 다 그게 없어요. 이랬을 때 오즈의 마법사의 에센스는요. 그 오즈의 마법사는 엄청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이티 막강한 신비로운 힘을 가져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너가 오즈의 마법사를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믿는 것에 의해서 오즈의 마법사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다. 그럼 그거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결과잖아요. 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그 오즈의 마법사 속에 담겨 있거든요. 윤석열도 비슷하다. 저는 그 말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김 기자 이야기예요. 이건 방송에 다시 밝힙니다. 어떤 사건이라든가 네. 뭐 거대한 음모라든가 네. 뭐 이런 거보다는 검사들이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집단인데 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일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루하거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기자 아니신데도 괜찮으실까요? 뭐 제가 저 좀 있으면 미국 갈 거라서. 미리 도망갈 구석을 지금 다 찾아놓으시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업자들하고 네. 같이 룸사롱을 갔는데 네. 이렇게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그러게요. 뭐 얼마 이상은 김영란법이 적용이 그렇죠, 되나 그렇죠. 안 되나 그럴 때 얘들이 자기 동료 검사들을 기소를 빼고. 안 하기 위해서 그렇죠. 얼마를 빼고 계산하고 이런 걸 보면은 야 정말 비루한 월급쟁이도 거죠. 이런 월급쟁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업자들 저희들이 이제 기자 생활을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 업자들과 이 검사들과의 내밀한 어떤 거래들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럼요. 실제로 둘 사이의 카톡이라든가 둘 사이에 벌어졌던 녹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단어는 방송에서는 못 쓰지만 유튜브니까 뭐 쌈마이도 그런 쌈마이가 없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뭐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성접대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서로 오갔던 대화들 있잖아요. 그렇죠. 시중에 이런 양아치가 또 없어요. 또 그렇죠. 그런 부분이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그거는 간단합니다. 이 국가가 준 법을 빙자해 가지고 양아치 짓을 하거나 깡패 짓을 하는 거. 그거 외에 그보다 더 명확한 정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표현 있잖아요. 건묵자허, 건주자적 뭐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항상
도둑놈과 깡패 양아치들을 이 뜯어먹고 사는 대표적인 집단이 검사 집단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둑놈이나 깡패 양아치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다. 네, 단지 네. 그거를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았느냐 허가를 안 받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 그렇잖아요. 살인자라도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007이 되는 거고 허가를 안 받으면 살인자로 깜빵에 가는 거고. 제가 이 책을 쓸 때도 삼성동 하우스를 쓸 때도 네. 거기에 조금 처음에 쓰기 전에 어떤 데 관심이 있었냐면은 이 몰래카메라를 찍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죠. 네, 네. 이건 여기 소설 속에서는 이제 이정성이라고 이름이 네, 나오는데 JS 그룹이라고 네, 제가 예. 이름을 붙였어요. 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몰래카메라를 찍는 애들은 이제 성매매를 하는 여성과 네. 그리고 그 성매매를 한 여성을 이용해서 몰래카메라를 찍어서 삼성을 공갈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는 애들. 네.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범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저 말 나온 김에요. 네. 여쭤본 게 그 몰래카메라보다는 더한 게 그 아가씨들, 네. 아가씨들이 저기 연변 아가씨라는 이야기를 예. 들었거든요. 맞아요. 템플 아가씨들은 훨씬 더 조달하기도 쉽고 또 비밀 유지도 더 좋았을 텐데 왜 템플 아가씨를 안 하고 연변 아가씨를 했을까? 혹시 그거에 대한 질문은 안 가지셨어요? 아니, 그게 되게 궁금했죠, 궁금했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렇군요. 전 저 혼자만 궁금한 줄 알았어요. 아니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네. 때 당시 사건에서 보면은 네, 이건희 회장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분, 그러게요. 권력이 가장 센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런 사람이 왜 조선족 아가씨들을 불러서 성매매를 했을까? 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들이 이제 몰래카메라가 네. 이제 한 수십 시간 분량의 몰래카메라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 몰래카메라를 찍은 놈들의 노트북을 저희들이 확보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몰래카메라를 찍은 놈들이 자기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서로 대화한 블랙박스 영상들이 있었어요. 오, 네. 그 두 가지 영상들이 이제 합하면 아마 100시간도 넘을 거예요. 오. 그걸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단서들이 좀 있긴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단서들로 추론을 해주세요. 소설가적인, 네. 소설가적인. 그래서 제가 상상력으로. 추론한 네. 건 그거였어요. 이건희 회장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이건희 회장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밑에 사람들이 일부러 연변 아가씨들을 골랐다. 모를 거라고 생각을 예. 해서. 얼굴을 봐도 모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보안상. 그리고 두 번째는 취향인가 혹시? 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취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 연배 분들이 저 템프로 아가씨처럼 성형하고 뭐 온갖 그거 한 애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죠. 전혀 이 느낌이나 여성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순박한 이 금순이 갖고 순자 이런 취향의 아가씨에 대해서 훨씬 더 이 이 청춘의 연애적인 감성을 느낀다라고 제가 해석은 해줄 수 있어요. 그 연배 어르신들이 본인의 뭐 기본적으로 욕구라는 것을 해소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특히 있으신 분들이고 또 참 주의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지만 또 남자로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느낌을 가져야 되고 이런 모든 걸 볼 때 여러 회장님들의 이야기를 이래저래 제가 들으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안 됐다라는 거는 진짜 그분을 제대로 돌보는 분이 없었다라는 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봤어요. 아, 그래요? 예. 왜요?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사실은 건강 상태가 꽤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 회사 내부에 이제 권력 다툼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가 촬영이 되고 그 촬영본이 유출이 됐다는 뜻은 네. 이건희 회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봤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이미 아웃사이더. 바뀌었구나. 그렇죠, 관리 그렇죠. 대상에서 아주 적극적인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구나. 그렇죠. 한마디로 방치하고 있었구나. 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거의 명예회장 수준으로 예. 취급되는 그 상황이죠. 그게 안타깝게. 물론 이제 어떤 느낌을 가지냐는 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좀 이제 권력 무상의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권력 무상이라기보다는 네. 사실 그 부분이 뭐 왕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그 왕을 왕으로서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그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는 참 진짜 안타까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몰래카메라를 찍었던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이고 사실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범죄라는 것 자체가. 잠깐만요. 예. 그 가정 전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문을 가집니다. 그 몰래카메라를 찍었던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최고의 권력이나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기생해가지고 사는 분이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제가 이제 밑바닥이라는 뜻은 경제적으로 밑바닥이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네. 말씀하신 대로 남의 돈을 뜯어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검사나 무슨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까지 나가시네요. 어떻게 하면 저번 해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기대로 새해마다 매번 토장 비결도 보고 용한 집에서 점도 보고 운세, 타로도 봤는데 아직도 달라질 것 없는 내 인생. 도대체 문제가 뭐지? 토정 비결보다 더 내가 가진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비결인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마음의 MRI 검사라고 불리는 WPI 검사는 당신도 몰랐던 당신의 성향과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당신이 갖고 있던 마음의 답답함을 읽어줍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은 바로 우리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읽어내어 파악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가진 마음의 아픔이나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WPI 상담을 통해 현재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중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해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더 자신답게 잘 살기 위해 황성민 박사님과 한 해를 설계하는 새해 맞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WPI 심리상담, 코칭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WPI 검사와 상담을 통해 내 삶의 문제를 진단하고 인생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WPI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상담 문의는 전화와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심소 구독, 좋아요